밀란의 조국, 부귀가 우리나라에 백제하고 전쟁을 했단 걸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카키타임입니다. 디즈니의 밀란이 실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엔 목란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98년에 극장에서 밀란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목란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 하나, 군대에 징집된 밀란은 무려 12년을 복무합니다. 놀란 이유 둘, 영화 속 황제의 모델이 된 부귀 효문제는 탁발이란 성씨를 가진 북방 유목민입니다. 그의 정치는 지혜로웠지만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사랑했던 아내는 황제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 가짜 황관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황제는 사실을 안 뒤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마지막 유언이 걸작입니다. 내가 죽으면 황후는 나와 함께 순장하라. 놀란 이유 셋, 전쟁터에 간 중국 여자들이 밀란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엔 황제의 군대에 종군하는 게 아니라 농민 반란의 주도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놀란 이유 넷, 대륙의 부귀가 한반도의 백제와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여러 사서에 있습니다. 기록을 볼까요?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하였다. 아주 두 책이 연도까지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위로가 또 기병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이에 백제 동성왕은 장수 사범명, 찬수류, 해예곤, 목간나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위로 군사를 기습하여 크게 깨뜨렸다. 중국 북방에 있는 부귀하고 한반도 남쪽에 있는 백제하고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한 걸까요? 두 나라 사이엔 고구려와 바다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 때문에 백제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나라인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정도 생겼습니다. 백제가 중국 동부 해안을 점령하고 경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흥분하던 중에 새삼스럽게 중국 사서에 적혀있는 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동남쪽 오랑캐. 그렇구나. 나는 오랑캐구나. 영화 속 장성을 넘어 달려오던 산유와 그의 부하들이 나구나. 역사에서 나는 밀란에게 흉포한 야만족이겠구나. 그 후엔 밀란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랑캐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다시 보자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양하이잉은 몽고 출신으로 일본에서 교육받은 뒤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사 전공학자입니다. 그는 반중국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유목, 초원, 소수민족, 이민족 오랑캐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다시 조명합니다. 그는 입담이 좋고 시야가 상쾌합니다. 양하이잉은 말합니다. 만리장성과 차이나타운은 개념이 같다. 세계의 어느 민족도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만의 동네를 마치 성처럼 꾸미는 사람들은 없다. 동네 사방으로 큰 출입문들을 세우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든다. 중국인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대답은 언어에 있을까요? 한자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틀 안에 그림을 넣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란 막대합니다. 중국인은 한자를 사용하며 자신들도 모르게 사각형 바운더리를 만들어 안팎을 구분하는 습관이 든 것일까요? 중국인들의 생각은 가난하다. 모든 정통과 이단을 나누고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몬다. 몽골 쪽이 세운 원나라는 역사서를 편찬할 때 특별한 선택을 했다. 다른 왕조들은 자기들이 계승한 바로 직전의 왕조만 역사로 다룬다. 하지만 원나라는 송나라 역사는 물론 요나라, 금나라, 그에 다른 유목민족의 왕조사도 편찬했다. 언어도 한자뿐 아니라 몽골어, 거란어로 작성했다. 정통이 있어 그것을 이어간다는 발상은 유목민들에겐 없다. 한편 영화에서 밀란이 활약하는 곳은 만리장성이 있는 주둔지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중국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중국사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대체로 긍정, 부정의 의견이 대립해왔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이 두 입장을 통합하여 문명과 야만의 교류사로 보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학자는 조셉 미담입니다. 만리장성은 화성의 천문학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업적. 하지만 닐 암스트롱이 진실을 말해줬죠. 화성은커녕 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리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도 소개합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자랑이 될 수 없다. 만리장성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의 특이한 세계관은 폐쇄적이고
전제주의적이며 타민족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긍정 부정이 모두 영국 사람이군요. 하여튼 이 책의 한국어판이 발간된 것이 2007년, 무려 13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영어판은 이보다 더 전이겠죠? 그때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세상엔 인터넷이 중국을 개방시킬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단언합니다. 인터넷은 중국을 개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그런 전통이 없다. 중간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펴며 돈을 벌 땐 이분은 비관론자로 비방받았지만 2020년 지금에는 이분이 맡고 있죠.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동양 전공 학자들이 유명해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을 신랄하게 까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달콤하게 빨아주는 거죠. 어느 쪽이든 과감해야 교수 자리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만리장성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해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학자, 언론인도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장성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화하 자손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이다. 자신은 역사적 운명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적 기념비라고. 장성은 강대, 진취, 영광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단지 폐쇄와 보수, 무능한 방어와 공격 회피의 비겁을 상징할 뿐이다. 그 거대함과 유구함 때문에 장성은 자만함과 기만성을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놓았다. 아, 장성이여, 우리는 왜 아직도 그대를 찬미하려 하는가? 이것은 1988년 중국 국영TV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하상의 나레이션입니다. 오래된 전통을 혁파하고 철저한 반성 위에서 미래를 구상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몸부림이 느껴집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듬해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다큐의 작가 수샤오캉은 천안문 시위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배자로 지명받았고 결국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피터 히더의 책입니다. 이 책은 문명과 야만의 교류사에 대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터 히더의 학문적 작전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로마사 연구는 모두 로마 쪽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하지만 나는 비로마인, 주변인 로마의 적들의 자료로 새롭게 구성하자. 그의 가장 큰 지원군은 고고학자들입니다. 유럽 고고학자들이 아인강의 지류인 모젤라강 유역에 고트족 주거지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야만족들의 무덤에서 문서들이 나왔는데 그 문서들 중 상당수가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울필라라는 이름을 가진 고트족 남자는 라틴어 성경을 고트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를 비롯해 고트족들 상당수가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만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사실 야만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피터 교수는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고트족의 로마 침공은 실제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고트족들은 로마를 점령한 뒤에도 수녀들과 교회들을 보호했고 그들이 파괴한 것은 원로원에 속한 작은 건물 한 채였습니다. 원로원이 자신들과 긴밀하게 협상하던 로마의 장군을 살해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을 뿐이죠. 오히려 국경에 주둔했던 로마군이 고트족들에게 한 짓을 보면 비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문명이고 누가 야만입니까? 문명과 야만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층에서 복잡하고 깊게 교류했습니다. 저는 영화 밀란이 이런 면도 받아들이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멍청난 연기력을 가진 공리가 야만 쪽에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녀가 야만 쪽의 설득력과 매력을 안겨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귀의 역사를 보면 나라를 망하게 한 적은 장성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황궁 안에 있었죠. 부귀는 내분으로 안에서부터 위로부터 망했습니다. 이 사실은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애니와 다르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힌트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요? 영화는 보기 전에 이렇게 추측해보는 것도 큰 재미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당신이 최고입니다.